뉴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1분짜리 먹방 영상 하나 때문인데요. 뉴욕의 한 셰프는 라면을 먹다 울었고 전 세계가 따라 울기 시작했죠. 도대체 어떤 라면이길래 모두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걸까요? 지금부터 단 한 그릇이 세계를 데운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 요리사 루카 도니입니다. 18살 때부터 칼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20년 한 번도 내려놓은 적 없는 그 칼이 결국 제 심장을 찔렀죠.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제가 가장 사랑했던 도구였습니다. 뉴욕 맨해튼 57번가. 도시의 심장부에서 루카스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열던 날, 저는 제 인생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믿었어요. 미슐랭 3스타를 유럽에서 따고 뉴욕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날이었으니까요. 이탈리안 트러플을 일본식 숙성과 프랑스 소스로 결합한 저의 시그니처 요리는 평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예약은 6개월 대기였고 셀럽들은 제 테이블에서 식사하기 위해 줄을 섰죠. 루카 도니는 이 시대의 가장 완벽한 셰프다. 뉴욕타임즈의 평가였습니다. 미식의 세계에서 제 영향력은 절정에 달했어요. 푸드 채널에서는 저를 주요 심사위원으로 발탁했고 요리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십 개의 협업 제안이 대기하고 있었죠. 매 순간이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저는 그것이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조차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요. K푸드? 그저 패스트푸드 수준이죠.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글로벌 푸드 트렌드를 논하던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한국 음식의 세계적 인기에 대한 제 생각을 물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웃음은 제 무지와 오만의 정점이었어요. 한국 음식? 진지한 미식 대화에 포함시키기엔 부족합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뉴욕의 한인 커뮤니티, 한국 음식 팬들, 심지어 한국 정부까지 나서서 저를 비난했어요. 문화적 무지, 인종차별적 발언, 서구 중심적 오만함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폰서들의 철수 통보가 물밀듯 들어왔죠. 방송은 저를 하차시켰고 레스토랑은 예약 취소로 가득 찼습니다. 제 이름을 달고 있던 주방용품 라인도 중단됐어요. 제 SNS는 분노의 댓글로 넘쳐났고 레스토랑 앞에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당신의 요리에는 영혼이 없어요. 한 시위자가 외쳤죠. 10일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사직서를 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어요. 결국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습니다. 200만 달러의 빚을 안고 저는 맨해튼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퀸즈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죠.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출판 제안도, 협업 제안도 없었어요. 제 이름은 식품업계에서 독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요리사 친구들조차 제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저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누군가 알아볼까봐, 손가락질할까봐. 저는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와인을 마시며 지냈어요. 전자레인지로 데운 냉동식품을 먹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최고의 셰프라 불리던 제가 냉동 피자로 끼니를 때우다니. 가끔은 전화기를 집어들어 어머니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려왔어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랑스러워하셨던 어머니에게 어떻게 제 실패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칼질 소리, 불 위에서 끓는 소스의 향기, 완벽한 접시를 내놓았을 때의 그 짜릿함. 모든 것이 꿈처럼 멀어졌어요. 남은 건 냉랭한 뉴욕의 겨울바람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인생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을 찾게 된 이야기. 그건 바로 제 요리의 영혼이었습니다. 1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뉴욕의 11월은 언제나 그렇듯 축축하고 음울했죠. 그날도 비를 맞으며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퀸즈의 작은 원룸이 저를 질식시키는 듯 했으니까요. 발걸음이 저를 이끄는 대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비는 제 얼굴을 때렸고 차가운 물방울이 목덜미로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았어요. 적어도 그 차가움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으니까요. 3시간을 그렇게 걸었을까요? 어느새 저는 맨해튼의 차이나타운 깊숙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길, 형광등 간판들 사이로 행복 분식이라는 허름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 간판 아래 영어로는 해피 스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죠. 행복이라니. 그때의 저와는 너무 거리가 먼 단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훅 치는 고소한 향기. 작은 공간에 4개의 테이블이 전부였어요. 구석에는 할머니 한 분이 국물을 젓고 계셨습니다. 카운터에서는 젊은 여성이 계산을 하고 있었죠. 한국 음식,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이상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보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뭘 시켜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주방에서 나온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죠. 비 많이 맞았네요. 따뜻한 거 드세요. 할머니는 영어를 거의 못하셨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셨어요. 저는 모든 선택을 포기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분 후 선명한 붉은색의 국물이 담긴 그릇이 제 앞에 놓였어요. 면이 잠겨 있고 위에는 계란과 파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저 라면이었죠. 열라면. 한국에서 온 거예요. 할머니 특별 레시피.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가 이제는 분식집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먹고 있다니. 운명의 아이러니가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옆에서 제가 첫 입을 먹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매웠어요. 하지만 그 매운맛 뒤에는 깊은 감칠맛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2번째 숟가락을 뜨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3번째 숟가락에는 목이 메었죠. 괜찮아요?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셰프였던 제가 작은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으며 울고 있었죠.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단순한 음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너무 오랜만이었던 걸까요? 어머니가 어릴 적 해주시던 파스타의 맛이 생각났어요. 완벽함을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음식의 맛. 할머니 손맛이 좋죠?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제가 무시했던 음식인가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죠. 계산할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이런 맛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할머니는 영어를 잘 모르셨지만 제 질문을 이해하신 듯 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통역해 주었죠.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돌아오시면서 무언가를 건네주셨습니다. 작은 항아리였어요. 할머니가 직접 담근 다시마 육수예요. 라면에 이걸 넣으면 깊은 맛이 나죠. 저는 그 항아리를 받아들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죠. 내일 또 오세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항아리를 품에 안고 걸으며 생각했죠. 무엇이 저를 울게 만들었을까요? 그 라면은 분명 제가 만든 어떤 요리보다 기술적으로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 요리에 없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에서 저는 어머니의 부엌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파스타를 삶고 계셨고 저는 그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저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다시 그 분식집으로 가기로.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히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였죠. 제가 잃어버린 것 혹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던 것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일찍 분식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죠. 30분을 기다린 후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나타나셨어요. 어제 오신 손님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말을 꺼냈죠.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젊은 여성이 나와서 통역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할머니의 손녀 미나였고 대학생이었어요.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쪽을 가리키셨죠. 들어오세요. 그날부터 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미슐랭 셰프에서 작은 분식집의 조리 보조로의 전환이었죠. 할머니는 정말 엄격하셨어요. 첫날부터 저에게 가장 기본적인 일을 맡기셨습니다. 야채 씻기, 쌀 씻기, 바닥 닦기. 이런 일들은 제가 견습생이었을 때 이후로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김치는 손으로 버무려야 맛있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미나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커다란 양푼에서 배추와 고춧가루를 섞었어요. 이탈리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트러플을 다루던 손이 이제는 배추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할머니는 저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밥을 펴는 것부터 재료를 올리고 말아서 자르는 것까지. 처음에는 엉망이었어요. 모양도 맞지 않고 너무 단단하게 말았죠.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담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리는 기술이고 과학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재료의 정확한 무게, 완벽한 온도, 칼질의 정확성. 그것이 제가 알던 요리의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주에 할머니는 라면 육수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마, 멸치,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드는 깊은 맛의 육수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불은 배를 채우지만 마음은 뜨거운 걸 원하지. 미나의 번역을 듣고 저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분명 간단한 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걸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미나가 저에게 물었어요. 왜 셰프님 같은 분이 여기서 일하세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 오만, 그리고 몰락까지. 미나는 조용히 들었고 할머니에게 번역해드렸죠. 할머니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무언가를 가져오셨어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요리 비결이에요. 60년 동안 모은 것. 미나가 설명해 주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한글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어요. 페이지 사이사이에 말린 나뭇잎과 메모들, 그리고 작은 얼룩들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요리는 마음이에요. 기술이 아니라. 할머니의 말을 미나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할머니의 육수를 넣고 천천히 면을 삶고 계란을 올렸죠. 그리고 첫 손님에게 내놓았습니다. 젊은 한국 유학생이었어요. 그는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생각나는 맛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 무언가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완벽한 기술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추억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죠. 2달째 되던 날 할머니는 저에게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라면에 제 스타일을 더해보라는 의미였죠. 저는 이탈리아 요리의 기법과 한국 라면을 결합해 보기로 했어요. 토마토와 바지를 넣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렀습니다.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한 입 드셨어요. 맛은 좋은데 마음이 없어. 할머니의 평가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최고의 재료로 완벽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고는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라면 위에 김치를 썰어 올리셨습니다. 그걸 맛보니 놀랍게도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어요. 매운맛, 신맛, 감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가리키셨어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마음을 담는다는 것의 의미를. 음식은 단순한 맛의 조합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이야기가 담긴 것이었죠. 처음으로 저는 제가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는 제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가게 옆 작은 공간을 제게 내어주시겠다고요. 푸드카트를 놓을 만한 자리였죠.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당신만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예요. 미나가 할머니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제 브랜드, 제 콘셉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할머니의 수첩을 펼쳐보았죠. 한글로 적힌 메모 중에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었어요. 열. 미나에게 물었더니 그것은 열정, 불, 뜨거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열라면. 열정을, 불을, 뜨거운 마음을 담은 라면. 그렇게 제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소박한 푸드카트를 마련하는데 제게 남은 돈의 대부분을 썼어요. 빨간색 카트에 열라면이라고 써넣었죠. 그 아래 작게 영어로 핫 할티드 라멘이라고 적었습니다. 할머니는 기본 레시피를 알려주셨고 저는 거기에 제 스타일을 더했어요. 이탈리아 요리의 정교함과 한국 라면의 따뜻함을 결합한 것이었죠. 첫날은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지만 멈춰 서는 이는 거의 없었어요. 둘째 날,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뉴욕의 차가운 바람이 제 푸드카트를 휘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제 카트 앞에 섰어요. 한국계 미국인처럼 보였습니다. 메뉴판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기본 열라면을 주문했죠. 저는 그녀를 위해 정성껏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담아서요. 그녀는 첫 입을 먹고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런 맛 본 적 없어요.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 김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음식 칼럼니스트였죠. 소피아는 그 자리에서 제 라면을 사진 찍고 SNS에 올렸어요. 이 라면에서는 한국의 눈물 맛이 납니다. 맨해튼 차이나타운 골목에서 발견한 보물 열라면. 그날 밤 소피아의 게시물은 수천 명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카트 앞에는 줄이 있었어요. 10명, 그 다음 날은 20명, 그 다음 날은 50명. 입소문이 퍼진 거죠. 사람들은 왜 줄을 서서 기다리냐는 질문에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라면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한 달 후 저는 두 번째 카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직원을 고용했죠. 미나의 대학 친구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야 해요. 저는 메뉴를 확장했습니다. 그리움 라면, 위로 라면, 용기 라면. 각기 다른 감정을 담은 라면이었죠. 재료는 비슷했지만 만드는 마음가짐과 작은 터치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메뉴를 골랐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열라면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유명 셰프들도 찾아왔죠. 그들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순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복잡해. 한 음식 잡지가 저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자는 제 과거에 대해 물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그 발언, 실패,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맛을 쫓다가 진짜 요리의 의미를 잃어버렸었죠. 이제는 알아요. 음식은 맛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라는 걸. 그 인터뷰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열라면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때로는 제 카트까지 걸어오셔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셨죠. 할머니의 미소는 제게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세 번째 카트를 열었습니다. 뉴욕의 다른 지역에서요. 이제 열라면은 단순한 푸드카트가 아니라 작은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만을 넘었고 매일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저의 실패가 가장 큰 성공으로 바뀌고 있었죠. 미슐랭 셰프로서의 명성보다 더 큰, 더 진실된 성공으로요.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열라면의 비밀이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밀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담을 뿐이죠. 성공이 찾아오면 시기하는 눈길도 따라옵니다. 제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죠. 열라면이 뉴욕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던 어느 날 아침 미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루카, 2블록 밖에 새로운 라면 가게가 생겼어요.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현장에 도착하자 붉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파이어 라멘. 열라면과 너무나 유사한 디자인이었죠. 가게 앞에서 웃고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줄리안 모레티. 제 옛 부주방장이었죠. 줄리안은 제가 미슐랭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제가 몰락했을 때 등을 돌린 사람 중 하나였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줄리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루카, 오랜만이야. 내 새 가게가 마음에 드니?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메뉴판, 인테리어, 심지어 라면 이름까지 열라면과 너무 흡사했어요. 그리움 라멘, 위로 라멘.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내 콘셉트를 훔쳤군. 제가 말했어요. 줄리안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업이지. 당신은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했고 나는 그걸 더 잘할 수 있어. 그날 이후 제 카트 앞에 줄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파이어 라멘을 찾았고 줄리안의 마케팅은 훨씬 공격적이었죠. 소셜미디어에는 파이어 라멘 광고가 넘쳐났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줄리안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매출이 30% 감소했어요. 두 번째 주에는 50%까지 떨어졌죠. 세 번째 카트를 접어야 했고 직원 2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실패의 그림자가 저를 덮치는 듯 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식집에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진심은 모방할 수 없어요. 미나가 할머니의 말씀을 번역해 주었지만 그 순간 저는 큰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으니까요. 파이어 라멘은 새로운 지점을 열 계획을 발표했고 저는 마지막 카트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 매출이 거의 없던 날이었습니다. 카트를 정리하려는 순간 한 손님이 우산을 쓰고 다가왔어요. 나이든 한국계 남성이었죠. 한 그릇 주세요.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열정을 담아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남성은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군요. 무엇을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당신의 라면을 특별하다고 하는지. 남성은 미소 지었어요. 저기 새로 생긴 가게에도 가봤습니다. 맛은 비슷하더군요. 하지만 그 가게는 맛만 베꼈고 여긴 마음이 있어요. 그 말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줄리아는 레시피, 콘셉트, 디자인을 모방할 수 있었지만 제가 라면에 담는 마음은 바뀔 수 없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크게 광고하거나 더 화려하게 꾸미는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기로요. 대신 제 카트 앞에 작은 메모판을 세웠습니다. 오늘의 질문, 당신에게 가장 따뜻했던 한 끼는 언제였나요? 손님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적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라면을 만들었어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 겁니다. 소피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변화를 본 소피아는 새로운 칼럼을 썼어요. 뉴욕에서 가장 진실된 한 그릇 열라면의 재발견. 서서히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씩. 소문이 퍼졌어요. 열라면에 가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에 맞는 라면을 만들어준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이어 라멘 앞에 줄 서 있던 손님들이 한 블록을 더 걸어 제 카트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줄리안의 가게는 화려했지만 손님들은 진심을 찾아왔습니다. 줄리안이 분노에 찬 얼굴로 제 카트를 찾아왔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당신이 뭘 하는지 알겠어. 하지만 이건 오래가지 못할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 드릴까요? 오늘은 서비스입니다. 줄리안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지만 제 말이 맞았어요. 3달 후 파이어 라멘은 문을 닫았습니다. 줄리아는 다른 트렌드를 쫓아 떠났고 저는 3번째 카트를 다시 열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명확했습니다. 진심은 모방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그 진심을 알아본다는 것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 제 마음을 더 깊이 담아내는 데 집중했어요. 할머니는 옳았습니다. 진심은 모방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열라면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2020년 봄, 뉴욕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팬데믹이 도시를 강타했고 모든 것이 변했죠. 거리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식당들은 문을 닫았고 푸드카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열라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노점상은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시의 공지문이 카트에 붙었죠. 정부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사업은 중단되었어요. 직원들에게는 마지막 월급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죠. 저는 남은 재고를 정리하며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행복분식도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와 미나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우리 셋은 텅 빈 식당에 앉아 차를 마셨죠. 아무도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돌아오실 때 낡은 수첩을 들고 계셨죠.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셨어요. 미나가 번역했습니다. 불이 꺼져도 우리는 계속 끓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맞아요. 푸드카트는 중단됐지만 라면 자체를 멈출 필요는 없었어요. 사람들은 집에 머물지만 여전히 먹어야 했죠. 오히려 이런 시기에 따뜻한 위로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열라면 DIY 키트. 집에서도 끓일 수 있는 열라면 패키지. 아침이 되자마자 미나에게 전화했죠. 미나, 우리가 라면을 사람들 집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는 빠르게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행복분식 주방을 작업실로 바꿨어요. 다시마 육수팩, 특제 라면 면, 신선한 토핑들을 개별 포장했죠. 그리고 작은 카드에 QR코드를 인쇄했습니다.
코드를 스캔하면 제가 직접 라면 끓이는 법을 알려주는 짧은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미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소셜미디어에 소식을 올렸습니다. 첫날에는 주문이 3개뿐이었어요. 둘째 날은 7개. 하지만 셋째 날 소피아가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집에서도 느낄 수 있는 열라면의 따뜻함. 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 소피아의 글 이후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50개, 100개, 결국 200개까지 늘어났어요. 미나와 저는 밤낮으로 일했죠. 할머니는 주방 한쪽에서 육수를 끓이셨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한 팀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열라면을 끓이는 영상을 SNS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해시태그 열라면 챌린지가 생겼습니다. 집에 갇힌 사람들에게 작은 활력소가 된 겁니다. 한 고객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서 방문할 수 없었는데 열라면 키트를 보냈더니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고객은 이렇게 적었죠. 남편과 싸운 날 열라면을 함께 끓이며 화해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저는 각 패키지에 손으로 쓴 메모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작은 정성이었지만 고객들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어요. 2달이 지나자 주문은 뉴욕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주방을 임대해야 했어요. 직원도 3명을 고용했죠. 모두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요리사들이었습니다. 루카, 이제 이건 단순한 라면이 아니에요. 하나의 운동이 되고 있어요. 미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열라면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어요. 가족들은 화상통화로 함께 열라면을 끓였고 친구들은 서로에게 키트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매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새로운 레시피를 공유했죠.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일주일에 5,000개의 키트를 배송하고 있었어요. 작은 푸드카트에서 시작한 아이디어가 이제는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내가 항상 말했잖아. 불이 꺼져도 우리는 계속 끓일 수 있다고. 팬데믹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고립은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을 만들었어요. 열라면은 더 이상 한 그릇의 음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실패하지 않았다면, 만약 교만하게 성공을 누리고 있었다면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나 봅니다. 팬데믹의 2번째 해, 세상은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로 사람들이 돌아왔고 식당들도 문을 열었죠. 열라면 푸드카트도 다시 거리에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열라면은 단순한 푸드카트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인 배송 시스템을 갖춘 브랜드로 성장했죠. 어느 날 아침 미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루카, 우리 제품이 캐나다에서 주문 들어왔어요.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에는 영국에서도 저녁에는 호주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한 유명 유튜버가 열라면 키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던 거죠. 그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100만 뷰를 넘었어요. 이 라면을 먹으면 엄마 생각이 나요. 한 번도 안 가본 고향이 그리워지는 이상한 경험이에요. 유튜버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댓글란에는 수천 개의 이야기가 쏟아졌어요. 저마다의 추억과 그리움을 담은 이야기들이었죠. 열라면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감정을 공유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해외 주문이 1000건을 넘었어요. 저는 수출 절차, 관세, 국제 배송에 대해 급하게 공부해야 했습니다. 미나의 사촌이 로지스틱스 전문가였는데 그분이 합류해 큰 도움이 되었죠. 루카, 우리 이제 진짜 글로벌 브랜드 되는 거예요. 미나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열라면은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영국의 한 셀럽은 SNS에 열라면을 소개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그냥 라면이 아니에요. 한국은 감정의 나라인 것 같아요. 프랑스의 유명 요리사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열라면 키트를 소개했죠. 이 라면은 음식 이상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주물량이 폭증하면서 제조시설을 확장해야 했어요. 퀸즈의 작은 창고를 임대해 열라면 공장을 세웠습니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어났죠. 대부분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요식업 종사자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라면이 아니라 마음을 팔고 있어요. 할머니의 수첩은 이제 저희 회사의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미나가 모든 레시피를 번역했고 신입 직원들은 그 레시피를 배우며 마음을 담는 법을 익혔어요. 할머니는 가끔 공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열라면의 영혼이라고 불렀죠. 제가 미슐랭 셰프였던 시절의 지인들이 연락해오기 시작했어요.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하고 투자를 제안했죠. 저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열라면의 진정성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대신 이민자 셰프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어요.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민자 요리사들을 지원하는 단체였죠. 열라면 수익의 10%를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왜 그런 재단을 만들었어요?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도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이민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한국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라면 체인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열라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열라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며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한국 촬영팀이 뉴욕에 왔고 할머니와 저의 이야기를 담아갔어요. 다큐멘터리는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뉴욕의 한국 할머니가 이탈리아 셰프에게 전한정이라는 제목이었죠. 그 후 한국관광청에서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열라면을 통해 한국 음식과 문화를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방문을 계획했어요. 할머니 같이 가시죠. 고향에 가시는 거잖아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30년 만이네요. 기내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한국 음식을 무시했던 오만한 셰프가 이제는 한국 정서의 전도사가 되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열라면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전하겠다고.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이상한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나라인데 왠지 모르게 친숙함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할머니의 눈빛은 젊어진 듯 했죠. 어서 오세요, 도니 셰프님. 한국 관광청 직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기자회견, 쿠킹쇼, 팬미팅까지. 저는 열라면의 이야기를 전하고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솔직히 말했어요. 과거에 오만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했고 한국 음식의 깊은 정서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방문 닷새째 되는 날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오늘은 한강에 가요. 관광청 직원들은 좀 더 화려한 장소를 제안했지만 저는 할머니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한강의 풍경이 궁금했으니까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강변을 따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돗자리를 펴고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이게 한국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나누고 웃는 것. 저는 그 광경에 넋을 잃었어요. 단순한 라면 한 그릇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추억을 만들고 정을 나누는 모습. 그것은 제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라면 끓여볼게요. 제가 말했어요. 저희도 작은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시민들이 저희를 알아보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특제 육수로 라면을 끓였고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순식간에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는 라면으로 배고픔을 달랬어요. 이제 라면은 우리의 추억이 되었죠. 그 말씀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한 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내가 요리를 배운 곳은 프랑스가 아니라 여기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귀국 전날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열라면 본사를 세우기로 했어요. 뉴욕은 여전히 중요한 지점이 되겠지만 열라면의 정신적 고향은 한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서울에 열라면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전 세계 셰프들이 와서 한국의 정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요. 할머니는 깊이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허락해 주셨죠. 귀국 후 열라면은 더 빠르게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는 특별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은 감정의 강국이다. 그들의 음식에는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 영국 BBC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 그릇에 담긴 문화, 그것이 열라면. 1년 후 서울 한강변의 열라면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요리사들이 한국의 식재료와 요리법을 배웠고, 더 중요하게는 음식의 정성을 담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엔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난민 캠프에서 열라면을 제공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특별 레시피를 개발했고 현지 재료로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아프리카, 중동의 난민 캠프에서 열라면이 배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열라면 데이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라면을 끓이며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는 날이었죠.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학교로 퍼져나갔습니다. 열라면은 이제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은 할머니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주년을 맞아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할머니는 1년 전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저는 강변에 작은 버너를 놓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붉게 물든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오만했던 셰프가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었는지. 라면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올라오고 양념이 풀리면서 향기가 퍼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열은 온도가 아니야. 열은 우리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야. 그것이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느낌을 다른 이와 나누는 것이죠. 저는 조용히 라면을 한 젓가락 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음까지 데우는 열기. 이제 그 열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실패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는 세계를 밝히는 큰 불꽃이 되었죠. 열라면 끓는 인생, 세계를 데우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더 많은 마음을, 더 많은 정을 나누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